안녕하세요. 곽혜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당신 인생의 체리는 무엇인가요? 라는 것입니다. 왜 체리를 가지고 왔을까요? 제가 오늘은 긍정심리학과 또 삶과 죽음과 그리고 행복의 의미를 담고 있는 영화가 있는데 그걸 같이 접목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인생의 체리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재발견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은 제가 먼저 두 분의 아주 저명한 학자 사진을 먼저 가지고 왔습니다. 왼쪽에 계시는 분은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라고 하시는 학자분이신데요. 몰입에 대한 개념을 창시하신 분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계신 분은 마틴 셀리그만이라고 긍정심리학의 어떤 행복 이론의 창시자이기도 하시죠. 이 두 분을 제가 가지고 온 이유는 어떤 행복 긍정심리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 이게 이제 우리의 어떤 삶과 죽음과 어떻게 연결이 될지 들어보시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틴 셀리그만은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훨씬 넘게 한 23, 4년 전에 이 긍정심리학에 대한 개념을 처음으로 언급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 이전에는 우리들이 주로 심리학에 있어서 그런 연구 문제들이 정신병에서부터 출발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어떤 전통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 안 좋은 면 이런 면에 조금 집중이 돼 있었다면 프로이드 이후에는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이 긍정심리학에서는 인간의 긍정적인 면을 좀 더 우리가 살펴보자. 이런 쪽으로 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인간한테는 어떤 질병, 질환, 고통 이런 게 있는 것만큼 어떤 장점, 강점, 덕목 또 탁월함 이런 것도 다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뭘 꼭 고쳐야 돼 이런 것보다 내가 잘하는 것을 더 좀 개발하거나 내가 이미 잘하고 있는 것들을 좀 모아놔도 이미 우리는 충분히 살아갈 가치가 있다는 것을 좀 우리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두 분의 긍정심리학에서는 아주 대표되는 두 분이시고요. 그래서 또 행복을 위한 긍정심리학을 위한 심리학을 연구하시고 또 탐구하신 두 분의 학자가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계셨던 분이 행복이론, 긍정심리학 이론을 이제 이렇게 좀 예전에 발표를 하셨는데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긍정정서가 필요하고 몰입하는 게 필요하고 삶의 의미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지향하는 삶은 이런 거예요. 즐거운 삶, 몰입하는 삶, 의미 있는 삶. 이것이 세 개가 삼박자가 잘 맞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세 개가 결국 무엇을 향해서 이렇게 모아지느냐? 행복인 거죠, 사실. 그렇죠? 이렇게 세 개가 잘 맞으면 우리는 더없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예전에 이런 이론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잘 사는 게 뭔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질문을 제가 드리면 아마 모르긴 해도 지금 보시고 계신 시청자분들이나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도 아마 행복하게 사는 거요.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또 제가 그 뒤에 또 질문을 또 해볼게요. 그럼 행복한 게 뭐냐는 거죠. 그럼 행복한 게 뭔가요? 라고 하면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네 분 선생님들 다 다를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요즘 행복한 거, 오늘 내가 행복한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라고 제가 여쭤보면 오늘 나 이거 먹었는데 되게 맛있어서 행복해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또 오늘 내가 만나고 싶은 누군가를 만났는데 나 만나서 되게 행복해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또 누군가는 몸이 나 오늘은 안 아파서 행복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또 누군가는 어제보다 덜 아파서 행복하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그 기준이 다 다르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객관적이고 사지선다형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거잖아. 주관적인 거잖아요.
나는 저 사람보다 뭐 행복하지 않아 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행복하지 않은가요? 아니죠. 이 사람 나름대로는 행복한 거잖아요. 그런 행복이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행복의 개념에 대해서 이걸 되게 오래전에 발표를 하셨다가 사실은 그 행복이 좀 완벽하지 않아요. 자기도 오래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사실은 예, 그런 게 있었네요.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몇 년 전에 또 새로운 행복에 대한 이론을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자, 기준이 아까 가운데 행복이 있었죠. 행복이 가장 주제였다면, 그 행복 이론의 주제가 이제 행복이었다면, 그거보다는 플로리시라고 하는데, 플로리시 이제 그 사전을 찾아보면 번성, 번영 이렇게 나와요. 예, 그게 뭐냐면 꽃 피우는 삶이란 이야기예요. 예, 자, 여기 플로리시하면 이분이 정의하신, 물론 사전적인 단어의 정의는 있지만 이 행복 아니면 긍정심리학 안에 들어가 있는 이 플로리시를 정의하신 뜻을 한번 볼까요? 예, 좋은 생각, 감정, 행동은 물론 모든 능력이나 잠재 능력까지 발휘해서 번성시켜서 이렇게 활짝 꽃 피운대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좀 더 우리를 좀 편안하게 하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어떤 개인의 어떤 지속적인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 아니면 기업에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는 것, 아니면 종교가 부흥이 되는 것, 아니면은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나라가 번성하는 것. 이것 또한 다 꽃 피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행복이 아니라 그런 좋은 생각, 감정, 행동에 의해서 우리가 뭔가 나타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꽃이 쫙 피는 것처럼 그것들이 잘 번성할 때, 그것들이 잘 번영을 할 때 우리는 꽃 피우는 삶이 될 수 있고 행복보다 조금 더 웰빙에 더 가깝게 예,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예, 추상적인 행복이 아닌 플로리시한 삶. 이것은 어떻게 보면 꽃 피우는 삶이 되겠죠? 꽃 피우는 삶. 그리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 행복이 만개했다. 라고도 할 수 있겠죠. 훨씬 더 듣기 편하지 않으세요? 예, 이렇게 우리식으로 좀 바꿔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런 요 이론에 따른 앞에는 그런 긍정심리학의 핵심 행복의 3요소를 얘기했다면, 자, 지금은 5가지의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자, 플로리시를 위한 웰빙 이론에 꼭 필요한 5가지 핵심 요소인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5가지 꽃잎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 어떤 꽃 피우는 삶을 위해서는 5가지 꽃잎이 다 있으면 정말 쫙 필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서 보면 기존에 있었던 것에서 2가지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예, 자, 관계와 성취가 예, 추가가 된 거예요. 그걸 다 통틀어서 보면 긍정정서, 몰입, 관계, 의미, 성취 이렇게 5개가 이 5가지가 다 꽃 피워지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이제 이런 뜻으로 되겠죠? 예. 그러면 조금 더 살펴볼 텐데 그냥 얘기하면 그냥 조금 건조할 수 있으니까 예. 오늘 제가 제목에서 체리가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제가 이 체리를 왜 가지고 왔을까요? 여러분들 체리 좋아하세요? 네. 아주 대답이 아주 네 하고 바로 나오시 감사합니다. 자, 체리는 과일 중에서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과일 중에 다이아몬드라고 하고요. 제철이 여름이죠. 예. 그리고 신석기 시대부터 인류가 계속 지내오면서 길러왔던 네, 과일 중에서 가장 오래된 과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에는 약으로도 쓰였다고 해요. 네, 아마 찾아보시면 많이 금방 찾아질 텐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불면증, 노화 억제 이거에도 굉장히 좋다고 하니까 올 여름에는 체리도 많이 섭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지금 이제 체리를 보여드렸고. 자, 요렇게 사실은 오늘 이 얘기와 같이 접목시켜 보려고 체리를 먼저 띄워드렸는데요. 1997년도에 나왔던 체리 향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1997년도에 칸느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했던 영화이기도 한데 약간 비하인드가 있어요. 이게 이란 영화거든요. 이란 영화인데 이 당시에
정부의 출국 금지 조치로 인해서 출품이 못 됐었어요. 영화제는 이미 시작을 했는데 그랬다가 폐막하기 3일 전에 상영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본 거예요. 심사위원들이 봤는데 너무 놀라고 너무 감흥을 받은 거죠. 그래서 폐막하기 3일 전에 상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우수한 예상이 황금 종려상을 수상을 한 그런 영화인데요. 어떤 영화이길래 그럴까? 이것을 앞에 제가 말했던 꽃피우는 삶의 5가지 요소 있잖아요. 이거랑 제가 이렇게 맞물려서 한번 설명을 좀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영화가 되게 단조로워요. 막 상을 받은 것에 비해서는 그냥 저 왼쪽에 있는 사람이 바디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계속 운전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사막에 계속 비탈길인데 큰 S자가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면서 계속 위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저 바디는 계속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면서 우리 흔히 운전을 하게 되면 앞을 보거나 옆을 잠깐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계속 이렇게 옆을 봐요. 계속. 그 눈빛이 마치 누군가를 찾고 있는 듯한 눈빛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 왜 저렇게 옆을 계속 보고 있을까라고 하는데 이제 알게 되죠. 이 사람은 사실은 지금 죽으려고 결심한 사람이에요. 네, 죽으려고 결심을 했는데 그 사막의 이 산 비탈에 어느 구덩이를 파서 그 전날에 수면제를 먹고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가서 깨어날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죽을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그냥 이렇게 시신 위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시신을 처리해 줄 사람, 자신의 그 위로 흙을 덮어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계속 옆에서 저 사람이 좀 괜찮으려나, 이 사람이 좀 나에게 흙을 잘 퍼주려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는데 몇 사람이 스쳐가다가 이제 드디어 한 사람을 태우게 됩니다. 군인이에요. 굉장히 앳돼 보이죠. 그래서 이제 너 당신의 직업은 군인이냐? 나도 군대 생활했었다. 군인에서 이런 거 훈련하지 않느냐?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금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제 본인의 진짜 이제 목적을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당신을 여기 태운 이유가 있는데 10분만 일하면 된다. 10분만 일하면 내가 6개월치 월급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돈은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예, 주겠다. 그러니까 저 눈빛 보세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죠. 예. 원하는 게 뭐냐 물어봐 이 사람은.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라는 거냐라고 하니까 얘기를 해요. 오늘이 지나고 내일 아침 6시에 여기를 와라. 여기를 와서 이 산비탈 여기를 와서 내 이름을 2번을 불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이 바디잖아요. 이름이. 그래서 바디씨 바디씨 이렇게 불러달래요. 그래서 내가 대답을 하면 나를 다시 구덩이에서 꺼내주고 내가 대답을 하지 않으면 흙을 20삽을 퍼서 그 위로 던져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돈을 가지고 가래요. 자, 여러분 같으면 그런 제안을 받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정말 불편하지 않나요? 네, 저 군인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거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네, 그리고 나는 사람 위로 흙을 던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나는 무덤을 파는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저 바디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신 보니까 내 아들하고 비슷하게 생겼다. 근데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애원하길 바라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미 애원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하는 자체가. 그러면서 나와서 얘기를, 그 차에서 내려서 여기 잠깐 내려보라고. 또 설득을 하려고. 여기 잠깐 내려보라고. 그 위치가 여긴데 힘들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자기는 막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저 군인은 다 도망을 갑니다. 재빠르게. 이건 아니다 싶었던 거죠. 막 도망을 가요. 실패를 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실패 이렇게 다 끝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또 차를 타고 가서 또 봅니다. 또 누가 내 몸 위에 또 흙을 덮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또 한참 보다가 한 사람을 또 태우게 됩니다. 이번에는 신학생이에요. 신학생, 저기 시간 괜찮으면 내가 드라이브 시켜줄 텐데 다시 좀 드라이브 좀 할래요?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랬더니 저 신학생이시는 분은 예, 좋습니다. 이러고 또 타요. 하고 이제 이런저런 또 살짝 주변의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다가 어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똑같이 얘기를 하죠. 군인한테 얘기했듯이 6시에 여기 와서 2번 내 이름을 부르고 내가 부르면 나를 꺼내주고 아니면 흙으로 덮어줘라. 그리고 돈을 가지고 가라. 당신은 지금 신학생인데 몇 학기 남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돈이 등록금이 필요한 거죠. 그랬더니 그 돈 다 해결할 수 있다. 이거 하면 얘기를 해요. 혹할 수도 있지만 이 신학생이기 때문에 아주 신념이 더 아주 바로 선 사람이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잠깐 생각을 하다가 뭐 고민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한테 지금 죽으려고 결심했다는 사람인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코란에 이르기를 이렇게 있다. 살인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랑 나 자신을 죽이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나 자신을 죽이는 것도 살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아닌 걸 이제 눈치를 챘겠죠. 그러면서 이제 잠깐 내리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지금 내려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왜 안 내리냐고. 같이 내려요. 여기 내 친구가 여기서 지금 오믈렛을 만든다고 했는데 냄새가 되게 좋네요. 우리 같이 가서 먹어요. 다른 해결책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센스 있죠. 예. 그랬는데 저 바디는 거절을 합니다. 지금 밥이고 뭐고 생각이 없고 나는 빨리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기 계란으로 한다는 건 알았는데 나는 계란 싫어합니다. 나는 아니요. 이제 다시 또 헤어졌어요. 두 번째도 또 실패. 마음이 좀 그렇겠죠. 이걸 빨리 누군가를 정해야 나도 내가 계획한 대로 약을 먹고 수면제를 먹고 와서 누워서 자기 계획대로 그런 계획한 대로 죽음에 이를 텐데 이제 시간이 벌써 갔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옆을 보면서 또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중간중간에 다른 사람들이 좀 등장하기도 하지만 그건 잠깐 나누는 대화여서 그건 그렇게 크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를 않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타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이분은 세 번째로 이제 만난 노인을 태우게 됐어요. 근데 이분은 자연사 박물관에 박제사로 일하시는 분이었어요. 그 얘기를 이제 나중에 나오거든요. 이 바디가 물어봐요. 근데 하는 일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박제사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노인 어르신 분은 앞에 두 사람과는 달리 이 두 사람은 사실 바디가 물어보는 것에만 좀 대답하는 정도거든요. 근데 이 박제사 노인은 본인이 이야기를 더 많이 합니다.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동안에 인생에 살아온 경험치로 인해서 눈치를 채셨겠죠? 네, 채시고 이 친구한테 뭔가 삶에 좀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잔소리가 아니게 꼰대가 아니게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삶의 의지를 불태워 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영화를 쭉 보다 보면. 그러면서 한 가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좀 볼 수도 있는데 이 영화의 전체적인 구성 자체가 그냥 보시면 그냥 굉장히 무료하고 단조로울 수도 있어요. 정말 그냥 이렇게 황토색에 막 계속 먼지만 날려요. 먼지만 날리고 계속 운전하는 저 바디가 있고 또 그걸 딱 그 전경의 모습으로 또 보여주고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이 영화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싶기는 하지만 이 영화를 또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안에 그런 꽃피우는 삶을 위한 5가지 요소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그 5가지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주로 이제 이 박대사 노인이 하는 말, 이 대화 속에서만 나오긴 하겠지만 제가 이렇게 연결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괜찮으신가요? 네. 자, 첫 번째로는 긍정정서라는, 아까 들으셨죠? 긍정정서라는 것인데, 자,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다감각적인 것을 통해서 느끼는 즐거운 삶입니다. 자, 다감각적인 것이라 하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오감각 얘기하잖아요. 흔히, 뭐, 시각, 촉각, 후각 다 있죠? 이런 것 포함해서 플러스 알파 감각이 있죠. 어떤 우리 또 육감이라고 할 수도 있고, 다른
네, 다른 감각에 그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해서 다감각적인 것을 통해서 느끼는 즐거운 삶인데 이 영화 속에서 나오는 대사들에서 여기에는 어떤 게 해당이 될 수 있을까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게요. 아까 제가 그랬죠. 신학생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친구가 오믈렛을 만든다더니 냄새가 좋네요. 같이 가서 드세요. 이것도 참 우리한테 좋은 이렇게 자극이 되지 않나. 굉장히 그 냄새가 생각나는 것 같고 이렇잖아요. 자, 이제 두 번째부터는 그 노인 어르신이 얘기한 대사 중에 있는 거예요. 이제 이따가도 얘기를 드리겠지만 일단 요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내 손에 부드러운 게 만져졌어요. 체리였죠. 네. 그리고 갑자기 학교에 가는 아이들의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들은 나무를 흔들어 달라고 했고 또 체리가 떨어지자 애들은 주워 먹었대요. 주워 먹었죠. 나는 거기서 행복감을 느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또 있습니다.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많은 물음표들이 다 이 노인이 이 바디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삶의 의욕을 주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늘을 바라보지 않나요? 바라보고 싶지 않아요? 새벽에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요? 붉게 노을 지는 하늘, 달을 본 적이 있어요? 제대로 본 적이나 있어요? 별을 보고 싶지는 않아요? 또 솟아오르는 샘물을 마시고 싶지 않아요? 차가운 시냇물에 발을 담그고 싶지 않아요? 네, 여기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하시네요. 네, 사계절을 생각해 봐요. 계절마다 가지각색 과일이 있어요. 여름 과일도 있고 가을 과일도 있어요. 어떤 엄마도 그렇게 잘해주지 못해요. 사계절 과일만큼. 이걸 다 포기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체리 맛을 정말 포기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여러분들 들으시면 막 침 나오고 막 하늘 보고 싶고 막 이러지 않으신가요? 자, 이 바디도 이런 얘기를 계속 이 어르신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살짝 스쳐갔을까요? 살고 싶다. 맞아요. 살고 싶다. 그걸 저는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삶에 대한 애착으로. 아마도 슬쩍 그런 애착이 살짝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 이런 거 다 놓치고 싶지 않아. 살아볼까? 맞아. 내가 죽으면 이런 거 다 못 보는데. 아마, 그래, 이런 게 사는 건데라고 아마 스쳐가긴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나 바디는 티를 내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몰입입니다. 자, 몰입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 자, 어떤 것들은 한 2시간, 3시간 늘 막 뭔가 활동을 하거나 뭔가 들었는데 한 20분밖에 안 지난 것 같은 때가 있죠. 벌써 이렇게 할 때가 있고 어떤 거는 한 15분 지나갔는데 1시간이 지난 것 같아서 아주 막 엉덩이가 무겁고 막 어깨도 결리고 막 이럴 때가 있죠. 그 차이는 내가 몰입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 몰입을 즐겼느냐의 그런 차이겠죠. 예, 그런 어떤 특정적인 활동에 내가 쭉 빠져서 하는 것에 하기는 하지만 내가 하고 있다는 것조차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몰입이라고 하고요. 또 이런 것도 몰입입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업무에 헌신하는 것, 기꺼이 헌신하는 것, 이것도 몰입하는 삶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몰입은 자발적으로 업무에 헌신하는, 몰입하는 삶도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당이 되느냐 하면 이 노인 어르신이 자연사 박물관의 박대사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새를 죽이기도 하거든요. 자기 일로서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바디가 나중이지만 이렇게 막 쫓아가서 물어봐요. 당신 박대사라고 했는데 그러면 새를 죽이냐고. 그랬더니 그렇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죽이는데 괜찮아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저 노인이 대답하죠. 네, 직업이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직업이니까요 하는 그 뉘앙스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그 직업이니까요. 이게 아니라 정말 자기의 사명감으로. 왜냐하면 박제를 해서 거기 박물관에 오는 아이들하고 뭔가 교육도 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나름대로는 굉장히 사명감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열심히 하는 것 자체로 자발적으로 자기 업무에 헌신을 하는 거잖아요. 이것 또한 몰입하는 삶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몰입의 개념을 조금 더
다른 조금 더 넓게 광범위하게 보면 아까 제가 그 학자 두 분 중에서 이번에는 왼쪽에 계신 분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요. 그분의 얘기로 이 몰입의 얘기를 하면 조금 더 이해가 더 잘 되실 거예요. 예, 칙센트미하이라는 분이 몰입이라는 개념을 만드셨는데 그게 어떤 거냐 하면 자, 어떤 행위에 깊이 몰입해서 예, 시간의 흐름이나 공간의 이동 또 자기 자신조차 잊게 되는 완벽한 심리적인 몰입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말도 좀 길죠. 예, 딱 지금 눈에 들어오시는 거 완벽한 심리적 몰입 상태. 아마 이것만 들어오실 텐데 정말 제가 딱 더 줄였어요. 그냥 무아지경 상태인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있죠. 너무 좋은데 이조차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느낌? 예, 아마도 살아오시면서 한두 번쯤은 다 느껴보셨을 것 같아요. 이런 심리적인 몰입 상태, 완벽한 무아지경. 이게 이제 두 글자로 얘기하면 몰입인데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어떤 영화적인 장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영화의 장면이 있거든요. 제가 그걸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자, 2000년도에 나온 빌리 엘리엇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보신 분들도 계시고, 예, 아직 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2000년에 개봉을 해서 여러 번 재개봉을 했습니다. 예, 최근에도. 그리고 또 최근에는 뮤지컬로까지 만들어져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좋은 작품입니다. 자, 여기에서 주인공은 저 가운데 있는 소년이에요. 11살 빌리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남자아이다 보니까 아버지가 남자아이는 강하게 키워야 돼라는 생각으로 아버지가 막 광부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도 없는 살림에 운동을 시켜보고 싶다는 마음에서 복싱을 시킵니다. 저 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하게 하는데 어느 날 우연히 저 빌리는 저 어디선가 들리는 굉장히 아름다운 소녀들과 함께 몸을 막 너무 예쁘게 하고 있는 거기에 너무 홀딱 빠져버려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를 안 하고 몰래 발레를 배웁니다. 그 시골 동네에서. 그러다가 그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이 아이는 이제 결국에는 들키게 돼요. 아버지한테도. 그런데 선생님으로부터 이 아이는 오디션을 좀 보게 해줘야 된다. 능력이 있다. 오디션 보게 해주자. 막 이렇게 하거든요. 처음에 인정을 하지 못하죠. 아버지가. 왜 내 아들은 좀 터프하거나 과격한 운동을 너무 당연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발레? 라고 생각을 하다가 아이의 취향을 좀 더 알게 되고 존중을 하게 된 거예요. 아버지로서도 큰 결심을 한 거죠. 그래서 없는 살림을 이렇게 추려가지고 아들을 데리고 오디션을 보러 갑니다. 근데 오디션을 보러 가서 오디션을 잘 봤으면 좋으련만 오디션을 완전히 망쳐버립니다. 사실 그럴 것 같잖아. 시골 동네에서 이렇게 하는 거기에서 아주 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친구들보다는 확실히 실력에 더 뒤처졌을 거고, 예, 그래서 본인도 실망을 하고 이 빌리도 너무 자기 자신한테 실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합격만 하면 모든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던 자기 자신 다시 이제 가야 되잖아요. 시골로. 그 마음에 막 그러고 있는데 이렇게 오디션장에서 이제 그 오디션을 망치고 이제 심사위원이 나가봐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딱 세웁니다. 다른 심사위원이 그런데 빌리 잠깐만 나 질문 하나 할게 이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너는 춤이 왜 좋으니? 이렇게 물어봐줘요. 왜 좋아? 라고 물어보니까 멈칫해요. 지금까지 자기는 자기가 춤이 왜 좋은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뭘 좋은데 뭐가 좋아서 하는 거 그냥 하는 거죠. 좋아서. 이 아이인데 더 생각이 없었겠죠. 근데 대답을 해야 되니까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멈칫하다가. 첫 번째, 그냥 좋아요. 그냥 좋아요. 내 몸 전체가 변하는 기분이에요. 마치 내 몸에 불이라도 붙은 느낌이에요. 나는 그저 한 마리의 나르는 새가 돼요. 마치 전기처럼요. 찌르러 온다는 거죠. 전기처럼요. 전류를 타고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아이가 내가 생각하는 이건 아무래도 몰입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 너무 다르잖아요. 아이가 표현할 수 있는 표현대로 지금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심사를 하시고 있는 분들은 다 느꼈겠죠. 아, 이 친구 무아지경이 뭔지 아는구나. 몰입할 줄 아는구나. 가르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네.
오디션에 어찌어찌 해서 합격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잘 성장을 해서 아주 훌륭한 발레리노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몰입이라는 것은 아주 좋게 적용이 된다면 우리한테도 아주 긍정적인 요인으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몰입만 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런 몰입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드리고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꽃잎은 관계입니다. 관계는 굳이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실 것 같은데 혼자가 아닌 타인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자, 관계라고 하면 사실 그렇잖아요. 나 아닌 다른 사람, 나 혼자를 두고 관계라고 하진 않잖아요. 또 아주 깊게 들어가면 나와 나 사이가 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관계라는 것은 혼자가 아닌 타인과 함께 사는 삶을 말하는데요. 자, 그런 관계라는 게 타인과 같이 함께하는 삶이라는 게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우리가 너무 기쁜 일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너무 기쁜데 나 혼자 기뻐할 수도 있지만 내 앞에서 같이 기뻐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기쁨이 또 배가 되죠. 그리고 내가 웃을 때 그냥 내 앞에서 그냥 똑같이 웃어주는 사람만 있어도 그냥 나도 더 기분이 좋고 상대방도 기분이 좋잖아요. 이런 것들도 크고 작은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최근에 우리 동계올림픽 있었잖아요. 우리 개별적으로는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 다 모르죠. 그렇지만 우리는 화면에서 다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막 응원을 했죠. 저 사람의 기쁨이 혼자의 기쁨일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시간 나를 되게 행복하게 해주잖아요. 그것에 대한 관계인 것도 있는 거죠. 우리는 그것들을 다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영화 속에서 이 영화 속에서 그 박대사 노인은 앞에 두 사람과는 달리 이 바디한테 받은 부탁이 똑같이 있겠죠? 유일하게 수락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디는 이게 진짜인가? 꿈인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하겠죠? 그래서 자꾸 확인하는 질문을 해요. 진짜 해줄 거냐? 진짜 몇 시까지 올 거냐? 막 이렇게 내가 돈은 확실하게 줄 테니까. 근데 이 노인은 돈이 문제가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쨌든 대답은 하고 아마도 이 사람한테 어떤 신뢰 이런 거를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들어주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죽음을 책임지고 싶지는 않지만 당신이 나한테 부탁을 했으니까 내가 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정작 해주겠다고 하니까 덜컥 겁이 났을 수도 있어요. 이제는. 근데 실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약간 이렇게 좀 멘탈이 그랬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하고 나하고는 이렇게 오늘 처음 만난 사이예요. 우린 서로 모르죠? 우리는 모르는 사이지만 당신이 가도 나는 당신 친구고, 당신이 여기 남아도 나는 당신 친구예요. 어떤 경우에든지 나는 당신의 친구예요. 되게 안심시켜주는 것 같지 않나요? 이 사람은 끊임없이 처음 본 사람이지만 관계를 통해서 이 사람을 안심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말도 여기 제가 올리지는 않았지만 이런 대사들도 있습니다. 제가 계속 산비탈길을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바디가 아무래도 우리도 왜 익숙한 길로 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우회전으로 하려고 했어요. 근데 저 노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좌회전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바디가 나는 그 길 모르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난 그 길 알아요. 조금 돌아가기는 하는데 되게 편안하고 아름다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대사에도 아주 생각을 조금 달리 하면 돼. 조금만 시선을 다르게 보면 돼. 좀 그런 자극을 준 대사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진짜 믿어도 되나 어쩌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을 계속 태워요. 태우고 이제 계속 운전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 예. 자, 지금은 제가 이제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의미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자, 의미라는 것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는 그것을 추구하는 것을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이라고 하죠. 예. 자, 이 영화 속에서
이제 제가 앞에서부터 쭉 보여드렸던 체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체리는 저 노인이 한 이야기 중에 들어있는 겁니다. 굉장히 긴 대사로서의 이야기가 있는데 너무 길어서 근데 너무 좋아서 제가 따로 준비를 해왔는데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한번 같이 음미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연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 사막에서 나는 35년을 갇혀 살았죠. 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리죠. 결혼한 직후였어요. 온갖 어려움이 산적해 있었죠. 난 너무 지쳐서 끝장을 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어느 날 새벽 동이 트기 전에 차에 밧줄을 실었어요. 난 자살하기로 굳게 마음먹었죠. 뽕나무 농장에 도착했어요. 난 나무에 밧줄을 던졌지만 걸리지가 않았어요. 난 나무 위로 올라가 밧줄을 단단히 동여맸어요. 그때 내 손에 부드러운 게 만져졌어요. 체리였죠. 탐스럽게 잘 익은 체리였어요. 난 그걸 하나 먹었어요. 과즙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2개, 3개를 먹었어요. 그때 산등성이에 태양이 떠올랐어요. 정말 장엄한 광경이었죠. 그리곤 갑자기 학교에 가는 아이들의 소리가 들렸어요. 그 애들은 학교에 가다 말고 가만히 서서 나를 쳐다보더니 나무를 흔들어 달라고 했어요. 체리가 떨어지자 아이들은 그 체리를 막 주워 먹었어요. 나는 행복감을 느꼈어요. 그리고는 체리를 주워서 난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는 누가 있을까요? 아내가 있겠죠? 아내는 그때까지도 자고 있더군요. 잠에서 깨어난 아내는 체리를 먹었어요. 아무도 모르죠. 아내는 지금 이 남편이 그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 줄. 아주 맛있게 먹더군요. 나는 자살하러 떠났지만 체리를 갖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체리 덕분에 생명을 구한 거죠. 체리가 내 생명을 구했어요. 실은 다른 게 변한 게 아니라 실은 내 마음이 변한 거예요. 난 자살하려고 나왔지만 체리를 보고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왜 읽어드렸는지 이해가 가시죠? 이걸 다 제가 올릴 수가 없어서 그렇지만 너무 의미 있는 대사들이 너무 많아서 같이 나누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체리 한 개. 세상은 생각하고 아주 달라요.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다르게 보인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도 알 수 있죠.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그냥 상큼하고 달콤한 그 체리 한 개로 깨달은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거죠, 바로.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는 겁니다. 체리 하나가 이까짓 거 뭐 하고 할 수도 있죠. 하지만 거기에서 나는 너무 오감각을 다 느끼면서 순간에 아주 그 행복감을 느꼈잖아요. 그 행복을 살아 있어야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전달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박대사 노인은 그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결국에는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든지. 그리고 의미 붙이기 나름인 거고 또 내가 행복에 대해서 의미를 붙이는 것 또한 의미를 붙이기 나름인 거라니까 그걸 얘기해 주기 위한 그 아주 중요한 저는 대사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꽃잎입니다. 성취라는 것인데요. 자, 성취를 위해서 업적에 전념하는 성취하는 삶이라고 이렇게 올려져 있는데 우리들은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 아니면 무언가를 내가 얻기 위해서만 막 이렇게 성취를 하진 않습니다. 정말 그 자체가 좋아서 그냥 그걸 추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범위가 좁았을 때 그걸 업적이라고 하고 그걸 좀 더 범위를 넓혀가면 그걸 우리는 성취라고 하지요. 예. 긍정심리학에서는 저렇게 성취를 위해서 업적에 전념하는 것을 지향하는 성취하는 삶이라고 합니다. 자연사 박물관에 근무하고 있는 그 노인한테 다시 한번 가요.
내려주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다시 갑니다. 바디가. 그래서 그 노인을 좀 찾아달라고 해요. 이름을 몰라요. 근데 그 박대사가 한두 명이겠어요, 거기에? 근데 지금 방금 들어온 그 박대사 좀 불러달라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박대사가 이제 나와요. 자기 일을 하다 아이들하고 뭘 막 하다가 나오는데 하얀 가운 입고 나와요. 그 이전에는 그 옷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저렇게 가운이 참 잘 어울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순간 바디의 눈빛이 조금 찰나적으로 좀 바뀌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좀 느꼈어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거냐면 그렇게 연세가 드신 어르신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그 자체가 그 추구하는 게 좋아서 업적에 전념하는 거잖아요. 그 성취하는 그 자체가 좋아서 그런데 바디는 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삶을 끝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에 대한 어떤 부끄러움 내지는 이 어르신에 대한 그 삶을 살아오신 태도에 대한 경외심 이런 게 동시에 좀 느껴지지 않았나. 순간에 찰나적으로 저는 좀 그런 눈빛을 좀 보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꼭 와줘야 된다. 꼭 와줘야 된다. 혹시나 내 이름을 불렀는데 내가 살아있는데도 혹시나 내가 대답을 못할 수가 있으니까 돌을 2번 또 던져달라고 그래요. 이 사람 죽고 싶은 사람일까요? 살고 싶은 사람일까요? 2번 던져서 나를 꼭 그렇게 확인을 해줘라 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박대사는 알겠다고 이제 가라고 내가 약속은 꼭 지킨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꼭 부탁한다고. 그리고 이제 본인은 이제 집으로 돌아오면 돼요. 집에 와서 할 일은 이제 수면제를 먹고 시간이 되면 올라가서 이제 구덩이에 이제 누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집에 돌아오려고 딱 돌아서는데 이런 화면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저 본인이 봤던 것은 그 흙먼지, 정말 자기의 불투명했던 막막했던 그런 먼지와 같은 삶에서 갑자기 하늘 위로는 비행기가 확 날아가고요. 또 아이들이 막 떠드는 소리가 들려요. 아이들의 색색깔 옷도 보이고요. 막 또 여러 가지 건물도 보이고요. 그리고 석양이 지는 노을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떤 사인일까요? 예. 근데 약속을 다 했어요. 이제 자기는 이제 수면제 먹고 가야 돼요. 이제 자, 이 바디는 집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본인이 생각했던 대로 이제 할 일은 이제 그거밖에 없죠. 집에 돌아가서 약 먹고 이제 오는 것밖에 없는데 과연 바디는 본인이 원했던 죽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세요? 네. 제가 이 영화의 엔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열린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의미와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시를 제가 발견을 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제가 또 갖고 왔는데요. 박노해님의 나는 나를 지나쳐 왔다라는 시입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 나는 너무 서둘러 여기까지 왔다. 여행자가 아닌 심부름꾼처럼. 계절 속을 여유로이 걷지도 못하고 의미 있는 순간을 음미하지도 못하고 만남의 진가를 알아채지도 못한 채 나는 왜 이렇게 삶을 서둘러 왔던가. 달려가다 스스로 멈춰 서지도 못하고 대지에 나무 한 그루 심지도 못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지도 못하고 주어진 것들을 충분히 누리지도 못했던가. 나는 너무 빨리 서둘러 왔다. 나는 삶을 지나쳐 왔다. 나는 나를 지나쳐 왔다. 굉장히 공감되지 않으세요? 예.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오시면서 어떤 거를 나는 놓치고 싶지 않았는데 놓치셨는지, 또 어떤 거는 내가 지나쳐 왔는지, 예. 어떻게 하면 내가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살아있는 날들에서 내가 어떤 것은 놓치고 싶지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구절에 여러분들이 눈이, 마음이 머무시는지도 한번, 어느 문구에 머무시는지도 바라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체리 한 개가 이 박대사 노인의 생명과 삶을 구한 것처럼 여러분의 오늘을 살게 하는 인생 체리는 무엇인가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요즘 나를 즐겁게 하는 거,
나의 삶을 요즘 의미 있게 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한번 각자 이렇게 댁으로 돌아가시면서 아니면 보시고 계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작지만 그런 소중한 체리처럼 네, 상큼하고 달콤한 예, 여러분들의 일상의 그런 조각조각의 삶의 기쁨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요? 라고 제가 질문을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데 의미 있는 삶을 위하여의 저자이신 알렉스 룽구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이 있었어요. 예.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 싫어도 평생 같이 살아야 할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 자신이에요. 네, 이거 약간 저한테 한 대 맞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맞아요. 나 자신하고 나는 사실 가장 친해야 되고 싫어도 평생 같이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이 뒤에 생략된 말이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 자책하지 마세요 라는 말이 숨어 있습니다. 예, 우리는 사실 자책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나하고 좀 사이좋게 지내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자책하지 말고 괜찮다 괜찮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좀 더 나를 더 위로하면서 나 자신하고 사이좋게 지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미 나왔네요. 그 말이. 예. 자,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요? 라고 제가 여쭤봐 놓고 저 나름대로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어떤 게 의미 있는 삶인가? 하면서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 문장을 제가 써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자신과 사이좋게 지내는 삶. 예. 나와 사이좋게 지낼 줄 알아야 타인과도 사이좋게 지낼 수 있고 혹여나 내가 이 사람은 난 좀 불편한데 아주 안 볼 수는 없는 사이라면 적당한 거리, 건강한 거리를 두면서도 내가 마음이 불편하지 않게 그게 내가 이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는 거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일단 가장 첫 번째 되어야 될 것은 나 자신과 사이좋게 지내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해 드리고 싶은 단어는 사이좋게 였습니다. 여러분들 사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의 이야기들과 함께 제가 전해드린 영화, 또 시, 또 어떤 분의 또 인터뷰 내용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또 작은 체리가 되고 또 삶의 위로가 되시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